이건희 회장님 이제 10월 25일 며칠 안 남았는데요. 2주기가 됩니다. 애초에 신동아의 경제사상가 이건희라는 타이틀로 그 연재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과연 두 권의 책까지 묶어져 나올까 스스로도 자신도 없었고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매달 연재가 시작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이번에 그 반도체까지 사실은 이건희 회장의 삶은 반도체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인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크고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반도체가 화두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책을 쓰면서 많이 배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제가 이제 경제사상가 이건희라는 1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희 회장 전후로 산업사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건희 회장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 아날로그 시대였다면 이 반도체 이게 부품이긴 하지만 이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최첨단 부품을 만들면서 그야말로 디지털화되는 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뭐 한마디로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완전히 뭐 그냥 혁신가가 아니라 군뱅이가 뭐 나비가 될 정도로 이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절감을 했고 그래서 산업사를 그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감히 이제 언명 비슷한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건희 반도체를 키워드로 해서 이제 삼성의 반도체 역사를 보니까 1974년부터 삼성이 이제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기존의 회사를 좀 인수하는 형태로 그러다가 이제 한 1983년도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호암 이병철 회장이 우리도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반도체가 무슨 혁띠냐 허리띠냐 그때 뭐 밴드라고 해서 허리띠를 반도라고 불렀대요. 그럴 정도로 반도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그래서 삼성 내부 사람들도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지? 라고 대부분이 호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다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하면 우리 망한다. 그래서 99%의 직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호암 이병철 회장이 지금으로부터 꼭 내년이 되면 40년이 되는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밑바닥에는 항상 그 대한민국이 뭘로 먹고 살 거냐, 뭐 삼성이 뭘로 먹고 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그 고도의 집중력이 들어간 그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내고 시작하고 또 호암 같은 경우에는 83년에 시작해서 87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4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불황의 터널을 지납니다. 뭐 한켠에서는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뭐 64K 드램을 세계 세 번째로 개발하고 우리가 그 연구진들이 정말 피와 헌신의 그런 땀방울을 모아서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내지만 당시에 반도체가 완전히 불황 국면에서 지금처럼 이제 불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국면에서 정말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삼성 망한다. 그래서 그때 호암이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텼고 정말 극적으로 반도체가 호황이 닥치면서 오늘날 삼성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닦이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반도체가 이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가 1위인데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정말 한순간에 까딱하면 이제 기업들이 사라지는 현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30년 동안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어떤 한 품목에서 압도적인 뭐 20% 30%도 아니고 70%라는 엄청난 독점적인 이런 걸 생산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뭐 대한민국 국민과 그 다음에 뭐 이런 호암과 이건희로 대표되는 리더 그룹들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새삼 뭐 이건 애국심이 아니고 제가 여기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힘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걸 쓸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긍정적으로 봤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반도체 이런 책을 쓰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술 관련 서적을 훑어본다고 했지만 저로서는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용어부터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뭐
뭐 산업의 쌀을 넘어서 왜 이렇게 미중 간에 지금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 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는지, 또 지금 미국, 중국, 뭐 일본, 대만 할 것 없이 국가 예산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인재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또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인재 양성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국가적 아젠다를 세웠잖아요.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저는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 SNS도 잘 안 하고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해서 뭐 이렇게 첨단 기술에 굳이 내가 나까지 몸을 담아야 되나, 나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든 이 대세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기술 진보와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왕이면 더 그 기술 발전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미래를 열어주면서 여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경제가 여기서 그 성장 모멘텀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자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과, 이과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사실 아직 이제 많이 지금은 통합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문과생들한테도 좀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수업도 좀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문과적인 상상력, 심리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어쨌든 반도체라는 것도 수요를,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수요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소비의 어떤 패턴이랄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까 상상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과, 이과 나눌 일이 아니고 반도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너무 많은 산업의 줄기들이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모여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이과 분야에 뭐 화학, 물리, 수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이 된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더 새삼 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총성이 울려 퍼지는,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곤 있지만 앞으로 국제 정치는 그야말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안보에 있어서도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는 아주 극명하게 저는 대만의 TSMC라는 그 파운드리 업체, 그 설계도만 남이 갖고 오면 이제 제조를 해주는 그 TSMC가 지금 뭐 미국의 많은 그 내노라 하는 설계 업체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TSMC가 힘들어지면 미국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어떤 실리콘 방패다, 그런 안보를 지켜주는 어떤 천병이다, 한 기업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반도체라는 거는 굉장히 안보이며 외교이며 국방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아시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취포 동맹이라고 해서 일본은 소재, 뭐 대만은 파운드리,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국 간의 분업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무슨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그만큼 어떤 주요 플레이어, 국제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하고 같이 손을, 너네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또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도체가 없으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나, 국제 정치에서.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만들어진 이후에 저는 어쩌면 한국이 이렇게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처음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더 이상 고래등에 그 터지는 새우 신세가 아니라 주요 플레이어가 됐는데, 저는 모든 건 반도체 덕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말했듯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제일 좀 이번 책에서 자부한다고 할까요? 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을 뭐 증언들을 많이 통해서 듣긴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 고인과 일했던 CEO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간간히 그분들의 한두 분은 당신의 일을 뭐 자서전을 쓰기도 했고 또 미디어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지만, 이번처럼 어떤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인터뷰는 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새삼 이건희 회장의 그 평소에 기술과 기술자, 인재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거의 강박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을 중히 여겼는지, 또 그들에게 굉장히 책임은 당신이 지고
모든 것들을 위임하면서 사실 그런 리더십이 지금의 반도체 역사를 만들었다는 걸 절감을 했고, 이번 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증언을 사실 새롭게 좀 담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삼성 반도체, 특히 상징되는 그런 반도체 기술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것들을 계속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삼성맨들이 열심히 일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뭐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 개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시작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그 우리 삼성이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외국 기술,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니까 일본이나 미국 기술을 조금 따라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뭐 이동통신이라든지 모든 그런 칩에 들어가는 지금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우리 최고 독점,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우리 자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서 도시바보다 앞서서 우리가 치고 나간 대표적인 메모리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개발했지? 당시에 그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런 무에서 정말 유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이 점점 이렇게 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아, 우리도 상상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올해 기자 생활한 지 한 32년, 만 32년이 됐고, 나이로는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기자적인 어떤 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평전 작업으로 이걸 좀 조명해 봐야겠다는 제 나름대로는 작가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때부터 그 제가 이제 정신적인 어떤 또 삶에서 닥치는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마다 제가 어떤 이른바 꽂힌 인물들에 대해서 평전 작업을 했었는데, 30대 때 이제 제가 한창 불교에 심취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숭산 큰 스님이라고 한국 불교를 세계화한 혁신가죠, 한마디로 그분에 대한 책을 썼던 게 있고, 또 40대 때는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결국은 좀 안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는 민주화와 산업화 시대를 좀 통합하자는 게 시대적 이슈였는데, 당시에 그 김지아라는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 박정희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박근혜라는 어떤 박정희의 딸을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시대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 세대가 좀 통합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지아 선생님을 한 강원도 원주의 토지문학관에서 2달 동안 집중 인터뷰하면서 그의 삶을 묶어낸 김지아와 그의 시대라는 평전을 이제 동아일보에도 쓰게 됐고요. 그것이 평전 작업으로는 이제 크게 2번째 책이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또 뭐 정치 상황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냐, 밥의 문제 아니냐, 사람에게 있어서. 좀 뭐 이렇게 반기업 정서라든지 또 밥의 문제를 조금 과소평가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나 이념만 강조하는 이런 세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기업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뭐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분들이 너무 좀 그 과소평가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고, 좀 용기를 내서 이건희 회장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우리 안에 있는 영웅들을 좀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만 해도 저는 진짜 저도 많이 몰랐던 사실들을 취재 과정에서 듣고 또 책도 읽어보면서 그의 생각이 과연 뭐였을까, 이렇게 이른바 이제 곰곰이 토파보면서 이런 위인들이 이렇게 월드 클래스 경영자들인데 너무 남의 나라 경영자들이나 남의 나라 어떤 기업인들만 좀 초점을 맞추지, 정작 우리 안에 뭐 저는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호암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현대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도 그렇고 수많은 위인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중소기업인들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좀 조명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모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자의 말을 쓰면서 큰 제목을 50대 문송이 아줌마의 반도체 인문기라고 안 달았지만, 그래도 작은 제목을 쓰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 스스로가 이제 50대 아줌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에서야 너무 늦게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30, 40대 젊은 엄마들이 뭐 50대, 60대도 사실 지금 뭐 늦지 않았고요. 사실 그 이런 새로 변화된 세상의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좀 알면 아이들도 잘 지도할 수 있고 또 엄마 스스로 확신이 생기면 교육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엄마들이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좀 안타까운 것은 뭐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삶도 그렇고 뭐 조직도 그렇고 과거에 대해서 결국은 뭐 어떻게 과거를 해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과거를 해석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얻을 수 있는데 의외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 삼성맨들이 좀 삼성의 역사나 위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뭐 저도 사실 그런 뭐 비춰보면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이건 단지 그 뭐 어떤 하나의 기업에 대한 찬양이나 어떤 개인에 대한 뭐 위대함을 제가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사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좀 과거에서 얻고 또 당연히 얻을 만한 가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세계 기업사에 없는 위대한 경영자였고 또 위대한 팔로우십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30년간 1위를 하는 품목이고 그러니까 결과로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많이 알았으면 그래서 삼성맨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좀 앞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육성이 시대적인 화두인데 단순히 뭐 반도체가 왜 중요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또 조금 이런 걸 알고 싶어 하시는 초보자들이 어떤 입문서 그런 역할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